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에 부가세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증빙을 보시게 되면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란 말이죠. 빨강색 계산서는 매출 계산서예요.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13번 면세 매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자료를 설명을 보면은요. 면세 상품 연호를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단 본거래 하나여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13번 면세 매출로 유형 선택해서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월 20일로 하시고 유형은 13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품명은 연어.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연어를 하니까. 수량 200, 단가 4,000원. 거래처는 영민식품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도 전자 입력으로 한다. 밑에 수행과제에서 보셨죠? 1번 전자입력. 네, 대금은 밑에 그 계산서 아래를 보시면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제 사항이 세금계산서 밑에 보입니다. 그래서 1번 현금 분개하시면 입금 전표 상품 매출. 네. 연호는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80만원, 대변의 수익 발생 80만원.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당기순이익이 80만원 증가한다. 또는 영업이익이 80만원 증가한다. 또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80만원 증가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버리면 비용이 똑같을 때 매출액이 늘으면 그만큼 그대로 당기순이익까지 다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도 증가하죠. 매출총이익도 증가하죠. 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도 증가합니다. 자산에도 변화가 있죠. 수익 발생으로 인해서 자산이 80만원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가 당기순이익을 80만원 증가시키고 자산도 80만원 증가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김안나님, 네. 그러면 이 거래는 자본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거래가 자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산 증가. 자본은 없죠.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네, 틀렸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왜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차변의 자산 증가이고 대변의 수익 발생인데 왜 자본에 영향이 있지? 여러분, 결산의 절차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디로 넘어가요?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마감이 돼가지고 내년도 자본으로 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말 자본이 증가돼요. 이익이 발생한 것은. 따라서 자본에 영향이 있어요. 당기순이익 증가한 그만큼 그대로 당기순이익을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손익계정 마감할 때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시킵니다. 그게 바로 자본의 증가예요.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의 마지막 그 강의가 여러분 잘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떠오르면 다행이고요.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암기식으로라도 알아주세요. 어떻게? 수익이 증가한 것만큼 이익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증가시킨다는 거. 그럼 반대로 비용이 발생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자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즉각 반영을 하지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산을 해야 미쳐요. 예.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자본에다 더하는 게 아니라 결산 때 한꺼번에 하거든요. 한꺼번에. 손익계산서 만든 다음에. 그래서 결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부가세 문제의 세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인데요.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러분이 매입거래에서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51번은 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51번이 되고 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때는 54번 유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매입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매입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한 개밖에 없어요. 11번. 무조건 11번이에요. 매출세금 계산서는. 그런데 매입세금 계산서는 51번도 있고 54번도 있다. 예, 요걸 알아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해라. 자,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형을 51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월 29일로 날짜 고치세요. 유형은 51번이라는 거죠. 분명히는 여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씁니다. 설명 노트북 공급가액 130만 거래처는 수빈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해야 되죠. 분계는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그렇다고 외상 분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태웅식품은 통조림 회사잖아요. 노트북을 외상 분계할 수는 없습니다. 노트북은 혼합 분계. 그리고 이 노트북이 상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비품으로 바꿔야죠. 업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143만원. 탭키 거래처가 수빈전자가 되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그래서 이 거래는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줍니다. 자산이 143만원 증가하고 부채가 143만원 증가하는 거래죠. 노트북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부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왜 비품은 143만원으로 안 잡느냐?
13만 원은 세금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비품의 취득원가가 될 수가 없죠. 공제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았다가 이게 지금 1월달 거래니까 3월 31일 날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 자산을 대변으로 털어내고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계시키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정리분계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던 것을 전부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미지급금이나 네. 외상 매출금이나 네. 어떻게 외상 매입금은 이건 매출이 아니죠. 구입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매입 채무 계정이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 예.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채무가 된 거, 빚이 된 것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는 우리가 일반 채무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 채무. 지금처럼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든가 복리후생 회식을 했는데 식당에 외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지급금이 됩니다. 일반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를 구분해 가지고 매입 채무는 그래도 우리가 이 의사결정권자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 매입 채무가 많이 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해요. 전기 대비 매입 채무가 많이 늘었네. 걱정은 되지만 그 매입 채무의 성격이 뭐예요? 원재료 사는데 외상했다는 거예요. 또는 상품을 사면서 외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나중에 팔리면 다 영업수익으로 돌아올 것들이에요. 영업수익으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일단 늘었으니까 부채 비율이 나빠져서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지만 큰 걱정거리는 없다. 그런데 일반 채무 이게 과거보다 많이 만약에 늘었다. 미지급금이 전기 대비 많이 늘었어요. 이건 걱정거리입니다. 왜냐? 일반 채무는요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성격이 뭐예요? 비품을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 뭐 아니면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고 외상을 했다. 다 이런 성격의 채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빚을 진 것들이에요. 원재료를 산다든가 상품을 산 그런 재고자산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분류하는 겁니다. 일반 채무와 매입 채무를 구분해 가지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개정 과목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정 과목을 분류한다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나 이 재무상태표를 볼 줄 안다는 것은 그 개정 과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보고 이건 걱정이다. 꼭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찍어서. 네. 그래서 여기 일반 채무 넣는 건 이건 심각한 거다.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채무 성격을 아니까 전부 여기저기 빚을 진 거거든요. 식당에 빚 지고 뭐 이런 거 비품 같은 거 이런 거 사면서 다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거 굳이 비품 안 바꾸면 어때? 왜 외상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재료 이런 거 안 살 수 있나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외상했냐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외상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외상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신용거래라는 거.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신용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걱정해야 됩니다.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외상매입금으로 외상분기하면 이 문제는 틀린 걸로 채점하는 거예요. 뭐 같은 부채인데 그냥 맞게 해줄 수 없느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연어통지림을 개인 소비자인 이연주에게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상품을 팔지 않고 우리가 노트북을 아까 샀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회사에 안 맞아. 그래서 노트북을 만약에 중고 전자상가에다가 팔았다. 그리고 외상했다.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은 일반 채권이고 외상매출금은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을 엄격히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품을 팔고 카드 결제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이 맞아요. 외상매출금이. 컴퓨터 팔고 외상으로 했다면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날짜를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월 11일로 고치세요. 매입 매출 전표 2월 11일로 수정하고 나서 유형은 팔았는데 카드로 팔았어요. 17번. 카드사는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카드 두 번째 거 선택 확인. 품명에는 연어통조림.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 입력하실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요. 공급가액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것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영수증에 있는 토탈을 입력해야 돼요. 242000 합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가액이 나타나요. 이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처는 이연주가 거래처가 돼요. 이연주. 그리고 전자세금하고 관련 없으니까 비워두시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4번.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떨어졌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이연주가 아니라 하나카드로 되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자, 부가세의 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거래처에 없어요? 카드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유형을 몇 번을 했죠? 57이 아니라 17. 57은 카드로 매입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카드로 상품을 판매한 거죠. 그래서 17번 되겠습니다. 유형을. 우리가 17번 했을 때는 가맹점 거래 코드가 나오죠. 가맹점 코드. 57번 하면은 법인카드 코드가 나옵니다. 법인카드 코드. 가맹점은 매출할 때 가맹점 코드가 필요한 거고, 매입할 때는 우리 일반 개인 카드처럼 카드 번호가 법인카드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네요. 매입거래. 그런데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51번. 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면 54번 유형.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정지 작업을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관련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네. 자, 토지를 평탄 작업을 했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할까요? 안 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관련 경우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2월 15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이 54. 자, 불공제 사유도 정확히 찍어주는데 맨 위에 있는 0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네, 품명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승례건설. 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혼합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정지작업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로 봐야 돼요. 차변이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토지에 포함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부가세가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이 됩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33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승례건설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산 총액에 330만원이 증가하고 부채에도 330만원의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54번) 불공으로 입력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다음은 6번째 문제. 자,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도 한 문제 줄었네요. 우리가 이거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문제 7번째 문제에 이거 정리 문제가 나왔는데 6번째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문제가 줄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의한 회계 처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저장된 신고서를 조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조회할 때 몇 월부터 몇 월로 조회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김보라님. 그렇죠. 1기 확정 하면은 우리가 조회할 때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자, 수행과제 1번을 하면은 조회를 그냥 하시오. 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이거 하나 있고요.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은 자비,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라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이거 많이 해봤죠. 자, 그러면 먼저 부가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해 놓고 이 부분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합시다.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4월부터 6월로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저장된 거 사용해라 그랬죠. 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해서 확인해라 이 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만원 자비익 처리할 거 여기 입력되어 있죠. 18번에
만원. 더블 클릭해 보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다 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저장할 필요는 없네요. 원래 저장된 거니까. 백데이터로 저장된 거니까 굳이 저장을 또 누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데이터를 써야 돼요?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개해야 되죠. 네. 자, 여러분 매출세액 이건 개념값은 뭘로 할 거예요? 예,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매입세 이건 뭘로 할 거예요? 예,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차감세가 마이너스가 났네요. 예, 환급받을 거죠. 미수금입니다. 거래처는 세무서로. 차감세가 마이너스 음수로 나타난 것은 미수금, 양수로 돼 있으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부채, 미수금은 자산.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만원 이건 뭘로 처리하면 돼요? 예, 자비익으로. 이거 배치를 일반 전표에 잘 하셔야 돼요.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미수금 자산이니까 차변. 자, 그런데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이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근데 오늘은 대변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매입세 공제 받는 거 전부 차변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반대로 넣어야 돼요. 대변에 넣어서.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이것도 매출세액이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분개할 때 전부 대변에 부채로 잡았죠. 오늘은 부채 감소. 이거는 차변에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전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매출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가가지고 6월 30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로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왔죠? 예. 오늘은 차변에 넣어요. 3번 차변에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두 번째 거 엔터. 아까 복사해온 숫자 컨트롤 V. 또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변 부가세 대급금 쭉쭉쭉쭉 가가지고 아까 부가세 신고에 가서 매입세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여기 컨트롤 V. 또 내려와서 미수금 차변의 미수금이죠. 차변의 미수 120번 거래처 세무 역삼세무서 코드로 넣어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마이너스 숫자를 가져오는데 이거 마이너스는 지워줘야 돼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마이너스를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예, 마이너스는 지워줘. 138만5,070원. 그리고 또 자비익은 대변이죠. 대변에 자비익 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대차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익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더 복잡해 보이죠? 예, 줄수가 하나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메모지에다 메모했다가 다시 입력하려면 시간이 그것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메모하다가 또 메모에 오류가 생기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전표 입력할 때 가능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숫자를.
자, 잘 처리하셨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부채와 자산을 서로 차대변으로 상기시킨 겁니다. 미수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잡이익, 수익 발생이죠. 이 거래로 인해서 이익에 미친 영향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증가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할까요? 영업이익이 증가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은 강미소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강미소님, 영업이익이 증가할까요? 증가 안 하죠. 이유.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려면은요,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가 감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니까 영업이익 밑에 존재합니다. 밑에.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줍니다.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한 문항이 줄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네. 이론에서 5개 줄었고, 부가가치세에서 1개 줄었고, 뭐 일반 전표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오류 수정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회계처리 오류 수정.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을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탑수산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5월 15일 날. 그런데 수행 과제를 보니까 결산을 위해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월 15일 날 회계 처리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있었던 일은 이런 일이에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시킨 거래였는데 이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는 겁니다. 자, 일반전표 5월 15일 걸 조회해 보세요. 결산 문제가 성격이 약간 다르네요. 이 문제는. 자, 5월 15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하하, 거래처가 틀렸군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탑수산 맞아요. 그런데 국민은행 통장이 아니죠. 보통예금 통장이 신한은행 통장이거든요. 거래처를 바꿔주면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꿔주세요. 금액은 150만 원 맞죠? 네. 이 문제는 거래처만 고치면 되는 문제. 자, 다음에 결산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자료 설명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1억 원이다. 이거 입력해 주면 돼요. 자동결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5천만 원이다. 직원과 임원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5천만 원을 퇴직급여에다 입력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관련 계정을 이건 꼭 봐야 됩니다. 관련 계정을 봐서 추가로 설정할 것만 입력해야 돼요. 자, 이제 수행 과제로 읽어봅시다. 1번 수동결산소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랬습니다. 자, 여기 2번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먼저 하죠. 자,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관련 계정을. 여기 관련 계정 조회하란 말이 없어도 조회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합계잔액신한표를 열어야 돼요. 합계잔액신한표를 지금 결산 분기하는 거니까 결산일로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러신 다음에 비유동 부채로 내려가 가지고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1,4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지금 추계하고 있으니까 3,600만 원만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1,400 빼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나중에 결산 끝나고 나면 여기가 5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또는 메모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1,400 있기 때문에 빼기 1,400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 이왕 빼가지고 3,600만 원을 입력한다. 이렇게 3,600을 메모해 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퇴직급여에다 요거 입력하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1억 원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 결산 끝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어디에 있어요? 전체 메뉴에 가시면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 확인 눌러주시고 자, 퇴직급여가 어디 있냐면요. 판매관리비 맨 밑에 있어요. 잡비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여기다가 3,600 입력하는 겁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냐? 저 위에 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입력할 걸. 저 위에.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어요. 여기다 입력. 1억 원. 그러면 저기 매출원가가 1억 원이 빠져요. 아까 4억에서 3억 9천 얼마로 빠졌죠?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꼭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입력만 하고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2번에 이런 쭉 설명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조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조회를 순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할 때는 처분 예정일을 이렇게 입력하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분계, 손익계정을 마감해라 이겁니다. 이걸 해야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져서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행을 이건 이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하겠습니다. 12월로 작성됐어요. 밑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대략 2,100으로 시작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닫아요. 예. 뭐 열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밑에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장된 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표를 많이 입력했으니까. 아니요. 다시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표도 수정했고 조금 전에 거래처 수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 아까 봤던 손익계산서에 있던 당기순이익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는데 처분 예정일을 입력해라 그랬죠.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처분 예정일 2023년 2월 27일로 입력합니다. 아, 이거 처분 확정일이 입력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이거 저장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저장된 거 불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닫으세요. 지금 하던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금 처분 예정일 입력하다 만 거 있죠?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고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자, 왜 그랬냐면 당기순이가 이런 건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 처분 확정일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아니요 했더니 여기 지워졌더라고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 예정일은 입력해요. 2023년 02월 27일.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재무상태표가 자본이 가게 됩니다. 자본에 이제 뭐가 갔을까요? 요거 당기순이익하고 전기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이 더해져 가지고 9,185만 8,750원이 미처분 이익여금 또는 2월 이익여금으로 들어가 있겠죠. 좀 이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 눌렀으면 이것도 뭐 닫아도 되고 그냥 열어놔도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만들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하신 다음에 방금 그 미처분 이익여금이 자본에 어떻게 들어와 있나 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왔죠? 9,185만 8,750원. 조금 전에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었던 요 금액 9,185만 8,750원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뭐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다 그렇게 알아서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작업만 잘 해주시면 돼요. 먼저 손익계산서 조회하고 그리고 닫아요 그냥.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하는데 저장된 데이터 있다 그러면 그냥 불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처분 예정일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라 하는 겁니다. 여기 지시대로 하면 돼요. 누르라고 그랬죠. 그래야 재무상태표에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반영이 됩니다. 전표 추가 누르지 않으면 이 계정에 이게 오질 않아요. 이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분계는 우리가 여기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 분계가 만들어지면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요 분계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위에 거 여기 6번 전표, 5번 전표 5번 전표와 6번 전표가 바로 그 9,185만
750원이라고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손익에서 당기순이익 2100 이거에다가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7천만원 요 두 건이 더해지는 거죠. 요 두 개가 더해져서 9185만 875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산 문제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출제 유형에서 좀 스타일이 바뀌어서 나올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실무 수행해가지고 여기에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건 3점, 이건 3점, 이건 3점 해가지고 밑에 다 토탈을 더해보면 62점이다. 자, 62점에다가 조금 전에 한 분계, 결산 분계, 그게 8점. 자, 요게 62점, 결산한 게 8점. 그러면 합치면 70점이죠. 거기다가 이론 10개 푸른 거, 그게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유형으로 바뀌는군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요. 5분 쉬었다가 요 20문제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